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정말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죠. 그리고 취업하기 힘들면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구인 광고 같은 게 있으면 다 가서 전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하잖아요. 이걸 악용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요. 네. 일단 대화창을 엽니다. 아하. 그럼 사람 구한다고 했으면 이제 그쪽에서 조건 같은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자동화기기 일일 출금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죠? 출금한도는 거기다 입금을 해줘야지 나중에 월급을. 그러니까요. 그 출금한도를 왜 물어봐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누군가가 거기에다 돈을 보내줄 테니까 현금 찾아서 어딘가에 전달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모집글로 속여서 사실상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모집해왔던 겁니다. 아우 세상에. 최진문 교수님 진짜 남의 절박한 그런 사정을 악용하는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천하의 나쁜 사람이죠. 저렇게 젊은이들, 특히 직장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데 그 뒤가 더 문제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백성문 변호사 설명했듯이 이 젊은이가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니까 거절을 했어요. 난 안 하겠다라고 거절했더니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이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끊어야 될 텐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치를 채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이제부터 내가 하루 종일 배달 폭탄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설마 저 협박하면 아이고 뭐야 아이고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하고 그냥 넘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처음엔 좀 불안했겠죠. 근데 잊을 때쯤에 며칠 후에 갑자기 집 앞에 이 배달 기사들이 불이 날 정도로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시킨 적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배달 기사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범인들은 협박했던 대로요. 실제로 배달 폭탄을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에. 30분 사이에 배달업체 4군데에서요. 30만 원이 넘는 음식이 이렇게 배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낮에 온 5군데 배달까지 합치면 배달비만 모두 6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 이거 섬뜩하면 진짜 저렇게 배달 음식 주문해서 폭탄을처럼 배달시켰단 말이에요. 저분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거 누가 낼까요, 돈을? 진짜. 60만 원어치 배달이 왔는데 음식점에서는 주문이 왔으니까 가지고 온 거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피해를 본 저희 아르바이트 지금 응시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시킨 게 아닌데? 그럼 시킨 게 아니면 일단 이 사람은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번거롭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음식점이 피해자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국 음식점에서는 신고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신고를 하면 만약에 이 지금 보이스피싱 모집하던 이 사람이 검거가 된다면 이 사람에게 음식 배달비 같은 것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점이 지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우, 세상에. 정말 걱정이 되는 건 뭐 다음에 설명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지금 청년의 주소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번호는 전화번호야 보이스피싱들이 우연찮게 알아냈다 치지만 어떻게 이 사람의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거기로 폭탄을 시킬까요? 폭탄 배달을 시킬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본인의 나쁜 행동을 하라고 한 걸 안 받았다는 이유로 해코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몰래 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해코지도 할 수 있으니까 불안하고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범죄자가 이 사람의 주소까지 알게 됐는지 그럼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족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해오니까 이 피해자가 나 신고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신고 얼마든지 해봐라 라면서 굉장히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도 신고하고 내일도 신고하고 계속 신고를 해라 라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보세요. 놀리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이 오늘도 신고했어요. 내일도 신고했어요. 아주 비아냥거리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보이스피싱 자체가 이제 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니까 이 경찰의 어떤 검거율이 많이 떨어져요. 한
32%에서 40% 미만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절대 이제 검거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갖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렇게 떠들고 그 다음날 바로 검거되는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지금 수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보이스피싱 얼마나 당할 것 같습니까? 우리 돈이 얼마나 새 나갈 것 같습니까? 2017년부터 한 19년까지 사이에 한 3년 통계 내보면요. 네. 1조 한 3천억 정도 돼요. 세상에. 이게 우리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로 그러네요. 본의 아니게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피해 안 당하시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또 이 그 내국인이 거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유의 문화잖아요. 배달 문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저렇게 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금전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분요. 경찰이요. 제발 이분 피해자분 별다른 피해 없도록 잘 이 보호를 해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깜깜한 밤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깜깜한 밤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죠. 그런데 길 가던 남성 2명이 어깨를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아이고. 듯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네. 네, 그 입기와 두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아이고. 한 남성의 몸을 잡은 채 이 건너편 건물 난간으로 집어던지는 모습까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남성은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남성이 다급하게 뒤쫓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지금 주먹 다짐도 모자라서요. 마치 무슨 유도에서나 볼 수 있는 업어치기 기술로 난간 밖으로 그냥 난간 건너편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일 오후 10시,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 상황이었고요. 은평구의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별다른 무슨 시비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어깨가 툭 부딪힌 거예요. 네. 그리고 툭 부딪히면 보통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끝인데 네. 거기서 어떤 이유였는지 약간 언쟁이 벌어지다가 바로 몸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네. 또 다른 시민 얼굴 한 차례 폭행을 하고 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민 허리춤을 잡아서 옆에 있는 건물 테라스 난간 뒤로 업어치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주변에 다른 길 가던 분들도 놀라서 저 장면을 거의 이 꼼짝도 않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목격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크 앞에 가면서 한 명이 저희 데크 안쪽으로 엎어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뛰어갔어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한 다음에 도주하는 영상까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 폭행을 당한 시민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고 주변에서 이제 구경을 하던 시민들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남성이 이 도로 반대편으로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이 남성을 쫓아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신 의인분이 계셨어요, 주변에. 어쨌든 저 사람을 쫓아갔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결국은 그 쫓아가신 분이 어떻게 잡았을까요? 예, 아마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한 것 어우, 같아요. 다행이네요. 아마 이제 네. 저 사건을 보고 누군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래서 인계를 했는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왜요? 지금 나쁜 짓 하고 저렇게 도망을 가다가 시민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에 인계됐잖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경찰관이었어요. 세상에. 경찰관이라면 김복진 의원님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는데 어허. 저렇게 시비 붙었다는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황당한 건 음주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길을 가다가 저런 행동을 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고 이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관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깨에 부딪혀가지고 시비가 서로 붙은 거랑 무사하고 똑같아요, 내용이요. 더 이상 뭐 다른 내용도 없어요. 피의자 신문조사 받았죠. 받고 본인도 다 인정을 했고 폭행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폭행이에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폭행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거예요. 혈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뭐 단순한 폭행은 일반인들은 서로 처벌 원치 않으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정말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형법 260조 1항이죠. 그 단순 폭행인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 해가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하기 때문에 저거는 뭐 저 사람이 꼭 경찰관이 아니라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네. 이제 아마 합의했겠죠. 합의했으니까 그런 거 같고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면 형사처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저 사람 이제 징계를 해야 될 건데 징계는 뭐 반드시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렇게 사람을 경찰에서 배운 업어치기 그 유도 기술을 사용해서 폭행하고 비굴하게 또 도주하고 이런 거 봐가지고는 그리고 단순한 시비를 가지고 상대방을 경찰관이 폭행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건 경찰 직업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징계 단계에 들어가면 경찰 측에서도 신중하게 배제 징계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식구 감싸기 혹시 그칠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징계가 혹시 내려지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발글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난 20일에 이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객에게 그 정비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타이어 휠이 손상이 됐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타이어 휠을 교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비업체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로라도 이거는 지금 당장 사라라고 유도를 합니다. 근데 고객이 정말로 이게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자동차를 또 정비를 해보신 분들은 정비를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어 자체 가격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타이어 휠 가격은 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타이어 휠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찜찜하겠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이 고객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이걸 본 네티즌들이 의견을 줬는데 손상 부위가 이상하리만큼 깔끔하다. 그리고 멀쩡한 일을 저렇게 찌그러뜨려 놓고 위험하다면 휠 교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또 찜찜해진 거죠. 근데 본인이 다시 보니까요. 휠에 휘어진 부위가 꼭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일부러 찌그린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본 겁니다.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벌어진 틈이 진짜 뭔가 어떤 물체로 힘을 좀 가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까지 느낌이 좀 쎄합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은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거 너무 이 부위 자체가 너무 깔끔하다 그랬잖아요. 손상된 부위가. 원래 휠이 휘어질 때 보통 어딘가에 충격을 해서 받치는 경우에는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움푹 들어간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봅니다. 짜잔. 네,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나옵니다. 한 남성 앞에 이제 휠이 있어요. 뭘 하고 있죠? 저게 뭐냐면요. 스패너를 휠 사이에 넣고 들어 올리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쓱 한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패너를 챙겨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렇게 타이어 교체하러 온 고객들 휠을 저렇게 고의로 망가뜨려서 그다음에 휠 망가졌다고 하고 또 가족들 위험하다, 운전할 때 위험하다면 고치죠. 교체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수리를 권유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 영상 보신 분들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비업체에서 일부러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진짜. 이거는 그 본인들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커다란 그 교통사고로 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자제 강력히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거 수사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최근에 혹시 그 이와 같은 사례처럼 그 휠을 교체하신 분들 중에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소급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차제에 이런 그 관행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요. 논란과 공분도 그에 비례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정비업체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거 다 증거도 드러났죠.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해당 업체도 문제지만 네. 저게 본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뭐 부품 같은 거 받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사에서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아하. 훈장님 잘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맹을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맹 맺은 걸 취소를 하고 아하.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상을 안 해줄 경우에는 본사에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직접 사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그 피해자와 직접적인 감정적인 어떤 대립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이 점주라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뭐 돈을 벌기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 고치러 간 사람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부인이 정비사분한테 여쭤볼게요. 본인의 부인이 만약 다른 정비소 가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이쪽만 챙기려는 저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처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부 이런 양심불량 정비업체 때문에요.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는 양심적인 정비업체가 지금 도매금으로 지금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몰라요. 얼마나 이거 지금 악질입니까? 세상에 정비업체에서 보세요. 저쪽 가서 대기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불안해서 이런 일을 안 당할 거라고 다 불안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지경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결국 접수했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혐의는 뭘로 접수하신 거예요? 사기하고 재물손괴로 했습니다. 고소유 보충 받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블랙박스 보면은 뭐 입증은 됩니다. 조사를 갔다 보니까 또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이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좀 확인하려고 또 혹시 또 피해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사기죄가 되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저 영상을 보면 무슨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거나 막 조마조마하게 무슨 휠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능숙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해당 영상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죠. 저거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저 유사한 피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 지금 영상이 이제 대중들에 공개되고 나서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네. 휠이 휘었다고 해서 내가 40만 원 주고 교체했는데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이 상태로 타시면요. 이거 가족이 같이 타는 차죠. 이거 운전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족도 위험해요. 세상에.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고치죠. 교체해야죠, 그냥. 거기서 네. 그 순간에. 아니, 제일 안전한 걸로 고쳐주세요 하는데 지금 여기 영상 나오는 것들이 유사 피해 사례입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저렇게 나오는데 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충격을 통해서 생기는 휠의 변형 모양이 아니에요. 저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보통 들이받치면 안으로 밀립니다. 그러네요, 진짜. 안으로 밀리 저렇게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는데 지금 저런 이제 피해 유사 제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업체에 대한 추가 범행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혹여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하게 저런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례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업체나 또는 해당 동일 업체에서도 피해자가 더 많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도 이제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휘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그리고 사기 미수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 자리에서 40만 원, 50만 원을 내고 휘를 교체한 사람들이 수명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양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사 측에서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믿고 간 고객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미지 훼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은 이제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양심을 팔지 마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지금 이 행동 하나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도 구슬땀 흘리고 묵묵히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해주신 업체분들을 다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철저하게 반성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선물 받고 이랬다잖아요. 그랬다는데 혹시 이 사연을 올리신 분도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굉장히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 예비 신부였는데 프로포즈를 받을 때 결혼 반지를, 그러니까 프로포즈 링이라고 하죠. 아하. 결혼 반지를 같이 이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큰 다이아몬드가 딱 이렇게 있는 그 반지를 이제 선물을 받고 너무 뿌듯해서 이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주변에 자랑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날 때는 끼고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손도 보여주고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 휘트니 휴스턴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했을 텐데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행복한 얘기잖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비 신부가 이 반지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꽉 끼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금은방, 동네 이제 금은방을 찾아가게 되죠.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네. 이 다이아 혹시 몇 부 다이아예요?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네. 금은방에서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설마요? 안진용 기자님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니겠죠? 충격적 내용 뭡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고전적 표현을 여기서 또 한 번 써야 됩니다. 이 금은방 주인은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이다라고 세상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사실 사랑의 크기를 돈으로 잴 수는 없지만요, 이 링도 금이 아니라 은이었고 큐빅까지 포함하면은요, 이 반지의 가격은 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거 뭐 참 송구한 질문입니다만 양지민 변호사님이 시갈르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당사자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이 돈으로 이렇게 가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표정이 좀 결혼을 굳어지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에게 큐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이아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선물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 이런 걸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라는 아하. 좀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은 큐빅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얼굴이 화끈거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이아 반지인 줄 알고 주변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아이고, 했던 본인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민망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 이것도 송구한 질문입니다만 가장 최근에 프로포즈를 하셨을 백성문 변호사님은 송구한 질문. 아 그래도 나는 진짜 반지에서 천만다행이다. 혹시 안도감 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이렇게 깊은 한숨을 지금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결혼 반지는 그냥 뭐 일단 그렇게 다혈을 하고 네. 프로포즈는 저희 이제 커플링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제가 이 남자를 어떻게 변호해야 될까? 혹시 이런 사건이 있다면 고민을 해봤는데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 사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넉넉하지 않으면 큐빅을 해도 되고 은반지를 해도 되고 정말 반지 없이 해도 됩니다. 둘이 사랑하면. 하지만 아까 양지민 변호사님의 얘기가 가장 좀 얘기가 마음에 좀 남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진짜 다이어로 꼭 바꿔줄게. 사랑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 멋진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다이아라고 얘기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알아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게 조금 비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지금 얼굴이 그 금은방에서 얼굴이 화끈거려진 이 예비 신부님 이 고민의 최종 내용은 뭘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 예비 신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좀 이제 언짢고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왜냐하면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내가 좀 속물같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는 남자친구에게 좀 정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하신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최재문 교수님.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다양한데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큐빅을 줄 수는 있는데 프로포즈 반지가 3만 원짜리란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남자친구가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일이다. 본인도 속았을 거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결혼 반지에 대해 찾아보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럴 거면 차라리 꽃다발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서로 안다면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몰랐던 게 함정이네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저도 한마디 좀 거들자면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저는 여자분 신부가 되실 분 이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뭐 화를 내라는 거 아니라 나는 당신을 뭐 상대방 신랑 될 분한테 대해서 나는 돈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살면서 또 다른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금은방 가서 화끈해졌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신부 되려는 분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히 믿고 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좀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신뢰한다면 내가 마치 무슨 큰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부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통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 남자분도 예비 신랑도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른바 변명, 해명이라면 처음에 줄 때 다이아 반지야라고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근데 이 예비 신부께서 딱 보고 어머! 하고 이제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일의 발단이 시작됐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사실 지금 예비 신랑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저거 이거 알면 안 되는데 할지 아니면 아싸 3만 원으로 지금 3억 정도 효과를 노렸다라고 할지 궁금한데 만약에 따님이 지금 이제 출가시키셨지만 결혼하기 전 만약에 따님께서 아빠 이런 일을 당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따져야 돼 한다면 아빠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 비싼 것과 싼 것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인 간의 신뢰, 더 나아가서는 결혼하면 부부가 될 사람들의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부간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거는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남성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알죠. 3만 원 주고 본인이 샀는데 왜 몰라요. 당연히 아는데 그렇게 갖다 줬을 때 그 상대 여성이 다이아로 인식하고 아마 짐작컨대 사진 찍어서 지인들한테 막 올릴 정도 되는 여성이면 엄청나게 그 받는 순간 감격하고 다이아로 인식하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나 다이아 아냐 말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게 그 속인 게 아니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말 안 했어도 그건 고의가 있는 속임입니다. 명백히.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 딸이 이런 그 경우에 처했다면 저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네. 아마 정말로 아까 누리꾼 반응 중에요. 남자분도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일. 저는 이게 이유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남자분도 정말 모르고 그 판매한 사람한테 정말로 덤터기를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을 거라고 예비 신부를 사랑할 마음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커플의 이 앞으로의 또 결말이 어떻게 날지 또 한번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는지 한번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 이명웅 씨가요. 트로트 가수 최초로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이명웅 씨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개인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트로트 가수 중에 최초고요. 네. K-팝 아이돌 가수로 범위를 넓혀도요. 100만 구독자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올해 초 한 오디션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3만 명 정도였고 아, 그래요? 지난 3월에는 10만 명 정도였는데 불과 7개월 사이에 100만 명이 도달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100만 명이 결국은 이명웅 씨의 팬들이 모인 거거든요. 이거에 감사의 뜻으로 직접 자필 손편지를 썼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가수로서 사랑받는 것도 꿈만 같고 이 100만 명 돌파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순간에 다시 한번 늘 간절했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 지금 최진봉 교수님 네. 저 사진이 그 이명웅 씨가 썼다는 손편지 팬들에게 쓴 손편지인가 봐요. 아우 세상에. 맞습니다. 네네. 저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명웅 씨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 짧은 기간 안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명웅 씨를 응원하면서 또 팬들 같은 경우도 팬이 아니었던 분들을 막 이렇게 부추겨서라도 만들지 않겠어요? 정말 좋아. 노래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하면서 데려와서 저렇게 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저 손편지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명웅 씨의 저 말 그리고 저 초심을 잃지 않을 거라는 그 말 정말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네.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이 남달라요. 팬들에 대한 사랑이. 무슨 일도 있었냐면 본인이 운동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위해서 갔는데 남양주 근처에 축구장이었는데 그 축구장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카페가 네. 이명웅 씨 팬인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 이명웅 씨 관련된 사진 뭐 굿즈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엄청나게 전시를 지금 사진에 저긴가 나오고 있잖아요.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야. 그리고 축구하고 나와서 예. 그리고 거기서 즉석 팬 미팅도 했어요. 야하. 그래서 그만큼 팬들에 대한 사랑, 열정이 큰 그런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만큼 팬들은 더 배배, 10배, 100배로 지금 되돌려 드리는 이명웅 씨 같은데 이렇게 팬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통해서 그런지요. 지난 4월에 불렀던 노래가 지금 다시 역주행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명웅 씨는 다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고 우승해서 이제 그 부상으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조용수 작곡가한테 노래 하나 받았는데 이걸 완벽한 트로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러니까 세미 트로트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4월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4월에 했으니까 한 5,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보통 그 정도 되면 잊혀집니다. 이 노래는. 그런데 어느 순간 9월에 스물스물 가요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10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지난주 7위까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웅 씨의 팬덤도 팬덤이고 또 이명웅 씨의 이런 진정성 때문에 많은 팬들이 다시 이명웅 씨 노래를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만 믿어요의 또 피아노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이명웅 씨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지금 이 노래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굉장히 감미롭거든요. 피아노하고 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서 벌써 이 영상도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하하. 했다면 100만이네요, 이명웅 씨.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이요. 평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가을 감성이 물씬 풍겨온대요.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눈 감고 들으니까 피아노 정말 감미롭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임영웅 씨의 대세 행보는 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양면 변호사님. 저렇게 그 차트 역주행도 하는데 11월 4일에 이 랜선 쇼케이스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세 행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 이제 나만 믿어요 이후에 신곡을 발표하지 않아서 팬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가 한 인터뷰에서 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답했냐면 이미자 나훈아 선생님의 이제 콘서트를 보면서 시간에 쫓겨서 억지로 노래를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다. 이 진심이 담긴 노래를 만들 때 정말 팬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라면서 정말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오래오래 부르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저건 진짜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 정말 얘기네요. 이미자 선생님과 나훈아 선생님을 보면서 막 가수라고 해서 막 억지로 기계로 뭘 찍어내듯이 억지로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팬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야, 이건 대단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인성에도 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항상 뭐 겸손하고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네.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낮은 시절에도 누가 부르면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열심히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네. 하고요. 이제 저 유명한 얘기 있어요. 네. 2년 전에 그 임영웅 씨 모교가 포천 소읍에 있습니다. 제가 그쪽 관할을 했었는데 맞아요. 잘 아시죠? 네네. 거기 그 포천 그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초빙 받아서 그때는 이렇게 유명할 때가 아닙니다. 무명일 때인데 네. 선배님들 덕분에 가수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서 거기서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 노래 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거를 구성지게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게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었다고. 대박 사건. 했다면 100만 단위예요. 네, 정말로 대단한데 임영웅 씨의 풋풋함과 열정이 묻어있는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3회 졸업생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선배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가수 활동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활동역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를 또 임영웅 씨 스타일로 들으니까 또 다른 맛입니다. 그런데 진성 씨 얘기 나온 김에요. 안진용 기자님, 진성 씨가 최근에 한 토크쇼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새삼스럽게 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50세의 나이에 2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거든요. 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면 단골 추어탕집 사장의 소개였습니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보니까 이 아내분이 평소에 진성 씨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개를 해주고 그의 만남의 시작이었는데 네. 진성 씨한테는 왜 마음에 들었냐 하니까는 말을 들어보니까 양평에 조그만 별장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이거는 근데 능청, 너스레였고요.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향긋한 가을바람이 감싸는 느낌이었다라고 해서 정말 노래 가사, 시적인 표현으로 아내와의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표현은 진짜 가수에 나오는 거. 왜냐하면 사실 김복준 의원님도 시인이시거든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도 표현 보면 참 고급진 표현 많이 쓰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진성 씨도 저런 멋진 표현을 또 해서 감미로운 말을 좀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궁금증을 가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진성 씨 얘기를 준비하면서 최재범 교수님, 진성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족이 사실은 진성 씨 이제 부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11년 차인데 아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진성 씨가 첫 만남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한테. 우리 아이를 갖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진성 씨가 아주 아픈 과거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아이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냐면 자식 낳아놓고 그냥 나몰라라고 자기가 3살 때 본인 3살 때 아마 젖도 안 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두고 부모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혼자 고아가 됐고 그리고 그게 12살 때 또 한 번 그런 아픔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2번이나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애를 낳고 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챙기지 못했을 때 올 수 있는 이 아이가 받을 고통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증오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아이를 못 갖게 하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얘기 쉽게 꺼내지 못할 얘기예요. 사실은 얼마나 지금 마음에 응어리가 됐을 겁니까?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인생을 좀 파란만장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끼는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물려받아. 예,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래도 잘하시고 인물도 참 좋으셨대요. 물론 아버님의 그 좋은 DNA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잘하고 좋은 목을 주셔서 정말 고맙지만 유년 시절에는 참 부모님들을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3살 때 제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냥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었어요. 옛날에는 그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님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 세월을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셔버린 거예요. 사실 서른도 씨를 만나서 이제 뭐 서른도 씨는 또 가수의 선배이기도 하지만요. 저렇게 또 이렇게 진지하게 또 가슴속에 있는 말을 또 응어려진 말을 또 터놓을 수 있었던 상대가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진성 씨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들 다 이겨내고요. 지금은 많은 히트곡들. 근데 그 히트곡들이요. 과거에 내놨던 노래들이 지금 역주행 인기를 하고 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본 허무한 맹세였나 천문이 내리는 날 안동바다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저없는 세월 밭에서 뭘 해 되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불인 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진짜 역주행한 노래들 다 들어보니까 참 가사도 절절하고요. 뜻도 담겨 있고요. 그런데 안동역에서가 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안진용 기자님, 실제 안동역 앞에 어떤 뭐 비석이랄까요? 그게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노래비가 있습니다. 거기 진성 씨의 이름도 있는데 왜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누구누구 이름을 딴 길이라든가 네. 고향에서 그런 걸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안동의 고향인가 싶은데 아니에요. 진성 씨의 고향은요. 전북 부안입니다. 근데 왜 안동이냐? 안동역에서가 노래가 너무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안동역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 씨에 의해서 안동역 앞이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비까지 세우고 진성 씨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동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진성 씨가 효자네요, 효자. 저 노래로 정말 많은 관광객도 오셨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행보에도 정말 많은 이 행운이 있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이스 트롯 통해서 트로트 신동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세상에 그 신동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중에서도 이제 국악신동으로 유명했죠. 9살 김태현 양에 대한 태연 얘기를 양,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럼 그 스승이 누구냐? 중요 무형문화재 5 판소리 고바 민수자인 박정아 명창인데 네네. 최근에 이 박정아 명창이요. 유방암 4기로 암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박정아 명창은요. 본인의 몸보다도 내가 이 태연이를 끝까지 가르치고 싶은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암 선고를 받을 때보다요. 제자들이 떠나갈 때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이런 스승을 지켜보면서 9살 태연 양이 성숙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떠나겠다. 다 떠나도 나만은 선생님 곁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또 이 박정아 명창은요. 이제는 태연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내주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둘의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 볼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보다 낫네요. 속 깊네요. 진짜 태연 양 9살이라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 박정아 스승님을 위해서 곁에 남아서 조그만 힘이 남아 저 암을 이겨내는데 보태고 싶다는 거요. 김태연 양이. 아우 세상에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요. 김태연 양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트롯 마지막 무대에서요. 스승 박정아 명창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네. 6살 때 박정자 아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저희 선생님이 암이랑 같이 싸우고 계셔요. 선생님이 한참 좋아지셨다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지셨는데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우리가 못해줬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치료를 받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 곡 가슴 아프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9살이에요. 아유, 가슴이 먹먹해져서 참 저도 말을 잇기가 어려운데 최진문 교수님 마음이 참 예쁘네요. 세상에 제자들이 잘 못해서 우리 스승님이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9살 아이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9살이면 철없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혼내고 또 뭐 야단도 치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늘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명창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칭찬을 많이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안 해줘서 태연이한테 이래요. 태연아 칭찬 처음 듣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줄 알았다면 맨날 칭찬해 줄 걸 그랬다. 너무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고 싶어. 우리나라 음악을 지키는 명창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태연 양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저 잘 되라고 혼낸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세상에,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칭찬 안 해주셨고 혼내셨지만 다 잘 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저 박정아 선생님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도 막 감정이 복받치는데 저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그 깊이 그 스승과 제자 간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보여서 네.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박정아 선생님이 꼭 잘 이겨내셔서 그러니까요.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국악을 배우던 태연 양이 트로트까지 잘할 수 있게 된 데는 바로 들으신 것처럼 이 훌륭한 스승 박정아 명창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보이스트론 무대에서요. 태연 양이요. 정말로 한이 맺힌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태연 양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보이스트롯을 보시는 분한테 많은 행복을 줬어요, 태연 양. 그런데 태연 양의 무대를 보면서 스승 박정아 명창도 참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아 명창 이런 얘기 하셨어요. 흥부가 한바탕 그 배우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 걸린다네요.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태연이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거의 끝나간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랜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저렇게 하니까. 네. 근데 태연 양 같은 경우는요. 경력이 짱짱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 최연소 대상 받았었고요.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카네기홀에서 한국 대표로 공연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한글날 그 경축식 축하 공연도 그래요? 태연이가 했어요. 뭐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마 태연 양 뭐 결과보다는 앞으로가 그러네요. 밝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로 저렇게 정세균 총리와 또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신동을 괜히 그냥 공연하게 신동이라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떡잎부터 다 신동의 그 자질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연 양의 그렇다면 어릴 적 시절, 아기 시절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양 이제 눈물이 거치고 또 기쁜 일만 앞으로 또 펼쳐질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은 눈물로 자라는 신동 얘기하면 이 신동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 마마큰 아이 행복한 아이 꿈이 있는데 착한 아이 날 좀 내비둬 알아서 하는 어른 될 거야 부모님
아, 김복준 의원님 사실 방서양이 네. 보이스트로 무대에서는 눈물을 자주 흘려서 눈물 공주로 불렸는데 아 저렇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니까 더 예쁘네요 진짜. 네, 그 방서희 양 같은 경우는 또 놀랄 만한 게 있어요. 네. 아버지 통해서 제가 직접 얘기도 듣고 아, 그랬는데 그러세요? 네. 서희는 사실은 노래방 기기 틀고 혼자서 연습했어요. 대박. 그 노래 공부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아, 없는 그래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더 신기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엄청날 거예요. 오. 지금 저 9월 달에 착한 아이로 지금 음원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당신의 계단 이것도 추가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네. 이제는 뭐 서희도 자기 곡이 있는 명백히 이제 트로트 가수로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보이스트로 무대에 나올 때마다 머리가 길었던 서희양인데 지금 이 신곡 때는 단발머리란 말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엄청 오랜만에 왔지? 여기 이렇게 줄게. 얘들아, 너희들 보이스트로 봤어? 아 맞다, 너희는 TV가 없지? 얘들아, 내가 너희들 밥 맛있게 먹으라고 노래 불러줄게. 가려가는 먼저 가거라 세워라 약속도하구나. 야, 소랑 노래로 대화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정말 재능이 타고나는데 이제 소와 대화하는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서울과 정읍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와중에도요. 네. 이 방앗간을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이 일손까지 도와주는 정말 효녀예요. 네. 그 와중에 이 떡을 동네에 돌리면서 일일이 요청을 받을 때마다 노래도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읍이 나온 트로트 요정이거든요. 네. 사실 보이스트롯에서는 안타깝게 탈락을 했지만요. 네. 이 정읍 지역에서는요. 아하. 주민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이미 정읍이 낳은 정읍의 손녀라고 합니다. 노래방 기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스승이었대요.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지금 김복준 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로트를 옹알이 할 정도로 태어나자마자부터 트로트를 했어요. 대박이네요. 그리고요, 3살 때 기저귀 차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 아까 뭐 김명진한테도 얘기했지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 아주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상금. 그걸로 노래방 기기를 샀고 와. 그 노래방 기기가 스승이 돼서 보이스트롯에 나올 때마다 그 노래방 기기만 가지고 연습을 해서 지금의 방세가 그러니까요. 탄생한 겁니다. 네. 사실 방서희 양은요. 효심도 대단합니다. 정읍의 스타일 사실은 정읍의 딸입니다. 지금 방서희 양. 그리고 이 방앗간을 운영하시는데요. 틈날 때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아버지 어머니 일손을 도와주는 모습이 또 이제 반영되면서 세상에 서희가 저렇게 또 착한 면도 있구나.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면을 보셨대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 좋은 웃음이요. 웃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하게 올바르게 커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습을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사실 영상 계속 보면서 그냥 아빠 미소로 재밌게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요. 그 정성스레 길렀던 머리를 잘랐대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대요. 왜? 내 머리카락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정말로 아깝지 않았다고. 저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 신도 내시라고 노래 부르니까요. 그때 화면 봤는데 진짜 아주머니들이 1,000원도 주시고 5,000원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을 듬뿍 받고 있는 방서희 양 앞으로 이 빛나는 무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